자, 이제 그 40쪽의 큰 2번을 보시면 경기 변동론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경기 변동의 개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 나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왜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뭐 경기가 좋다, 나쁘다, 또는 호경기다, 불경기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 변동을 이 경기가 어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이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거기 이제 두 번째 줄의 오른쪽을 보면 경기 변동에는 순환적 변동, 장기적, 또 계절적, 무작위적 변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 순환적 변동을 제외하고 장기, 계절, 무작위적 변동 이걸 합해서 비순환적 변동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장기적, 계절적, 무작위적 변동이 있죠? 이 세 가지를 묶으면 비순환적 변동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자,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들어가시면 이제 장기적 변동, 무작위 또 계절적 변동의 뜻이 뭐고 또 어떤 유형이 거기에 해당하느냐 설명이 다 들어갑니다. 기초 때는 그 정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 변동의 유형을 보시면 거기 이제 그림이 있을 때 요 그림 관련해서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상향, 후퇴, 하향, 회복. 내 국면을 순환한다라고 해서 순환적 변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다른 건 뭐 똑같지만은 상향과 하향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차피 윗상의 반대가 아래 하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상향은 일반 경기로 따지면 호황인 때고 하향은 불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호황, 불황 그러지 않고 상향, 하향 이렇게 말할 뿐이고요. 또 경기 후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겠어요? 지금까지 좋았던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국면이 후퇴가 될 것이고 반대로 회복은 지금까지 안 좋던 경기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국면이 회복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럴 때 이것도 공부를 하실 때요. 이제 주로 물어보는 게 상향, 하향, 후퇴, 회복 국면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런 현상들 나타낼 때 이게 옳으냐 그르냐 구분할 수 있니? 이런 걸 주로 물어보는데 만약 저 같으면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어차피 상향 반대가 뭐예요? 하향이겠죠. 그럼 내용도 반대일 거예요. 그럼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회복과 반대가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후퇴 아닐까요? 그럼 이때 후퇴 반대가 회복이니까 역시 내용도 정반대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모든 교과서는 내 국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서술하고 있겠지만 공부를 할 때는 어차피 두 개씩 묶어서 기억했다가 반대말 나오면 뒤집어주면 될 것을. 그걸 일일이 다 외우고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겠죠. 오케이? 근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기 전에 그 그림에도 나오지만 그 그림 보세요. 상향의 가장 높은 점이 있죠. 없어요? 그림에서. 상향의 가장 높은 점을 정점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다른 말로 정상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가장 높다는 의미가 되죠. 그럼 반대로 하향의 가장 낮은 점을 저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점과 저점의 높이 차이를 진폭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진폭. 근데 우리 주식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바닥을 찾다. 바닥을 찾자는 게 저점, 바닥점이 저점이거든요. 그럼 저점을 찾다는 건 이제 그 불황에서 이제 회복의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그 호황에서 출발해서 후퇴, 하향, 회복을 거쳐서 또 다른 이제 상향. 제가 지금 하향 그랬어요? 상향 그랬어요? 하향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상향. 상향에 출발해서 후퇴, 하향, 회복을 거쳐서 또 다른 상향 국면이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차를 주기라고 말하는 거죠. 주기.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그러니까 여러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특징이 질문이 많아요. 왠지 알아요?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어요? 개론 학문이니까 같은 내용도 선생마다 접근법이 다르다. 그러니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질문이 많은데요.
물어봐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아니 선생님은 상향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상향 나올 때까지 죽이라고 했는데, 저는 배울 때 하향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하향이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차를 죽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뭐가 맞나요? 저의 답변, 둘 다 맞아요. 그럼 후퇴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후퇴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죽이고, 회복에서 출발해요. 또 다른 회복이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차도 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상향에서 출발하여 후퇴, 하향, 회복을 거치고 또 다른 상향 국면이 나타날 때까지 걸린 시간차를 죽이라 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쓸 뿐이지 어떤 말이 나와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 정도 잠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상향, 후퇴, 하향, 회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잘 생각해 봐요. 굳이 외우려고 들지 말고, 상향은 일반 경기로 따지면 호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호황이면 얼마나 좋은 말이 연결이 되겠어요. 그럼 어떤 게 좋은 말이냐?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며 부동산 거래가 대단히 활발하다. 이보다 좋은 말 있어요? 아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거래도 대단히 활발하다. 이 말보다 좋은 말이 있냐고. 없잖아요. 호황이에요, 상향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또 이거 생각해 봐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는 상황이라면 매도자, 파는 쪽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팔려고 할까요? 계속 가지고 있으려 할까요?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일 때 부동산 소유한 사람이 계속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려 할까요? 팔려고 할까요?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럼 매도자는 수가 적다, 많다? 매도자 파는 쪽은 수가 적겠죠. 안 팔려고 하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부동산이 돈이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사려고 하겠죠. 그럼 매수자는 수가 많다, 적다? 그럼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수가 많으면 흔한 거예요. 수가 적어야 귀해서 대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상향시장 또는 상향 국면은 매수자의 수는 적으며, 매도자의 수가 적고 매수자의 수가 많으므로 매수자 중시 현상이 크다. 매도자 중시 현상이 커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오케이? 약간 오타가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런데요, 또 하나,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판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늦게 팔면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매도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늦추고자 할까요? 당기려고 할까요? 늦추고자 하겠죠. 반대로 파는 쪽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야만 보다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당기고자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자, 근데 이런 거 말고도 몇 개 살을 더 붙여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말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말들 아닙니까? 그럼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출제자가 하향을 물어봤다.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상향과 반대잖아요. 그럼 어떤 말 나와요? 읊을게요, 그냥 얘기했으니까. 자,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거래는 한산하다. 매도자는 수가 많으며 매수자의 수가 적으므로 매수자 중시 현상이 커지며 매도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당기고자 하는 반면 매수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늦추고자 하므로 매수자 중심 시장이 형성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상향, 하향은 어느 한쪽만 정확히 기억하냐. 나머지는 반대로 뒤집어 주는데 그 기억하는 내용도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 호황이야. 그럼 좋은 말이 나오겠지.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거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 안 팔려고 해. 그럼 매도자는 수가 적을 것이고 너도 나도 사려고 하니까 매수자는 수가 많을 거야. 그럼 쪽수가 적은 쪽이 대접을 받을 테니까 매도자 중시 현상이 커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굳이 외울 게 없는 것을 못하러 외우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이해를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됐을 때 암기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암기만 해버리면 문지방 넘어가는 순간 까먹는데
그게 무슨 소용 있는 학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후퇴 회복은 더 간단해요. 무슨 말이냐? 자, 경기가 후퇴한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좋았던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몇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주택의 재고가 증가하기 시작한다고 나오면 후퇴일까요? 회복일까요? 응? 후퇴. 생각해봐요. 주택의 재고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건 안 팔리기 시작한다. 그럼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좋아지는 변화가 아니잖아요. 안 좋아지는 변화의 시작이죠. 그럼 후퇴일까요? 회복일까요? 후퇴란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후퇴일까요? 회복일까요? 후퇴. 우리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거래가 늘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아이고 이제 크겠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안 나와요. 왜? 제가 첫 시간에 뭐라 했어요? 우리 부동산 개론은 내용은 쉬운데 그 쉬운 내용을 문제로 만들 때 문장이 고급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그냥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안 좋아지겠구나 이게 나오는데 실제 기출문제 지금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중단 반전된다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예,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한다. 잘 봐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중단 반전. 반전이 뭐? 반전이 뭐예요? 반전. 반대의 모습 나올 때가 반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오르기만 했던 부동산 가격이 멈춰서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게 이게 후퇴가 아니고 뭐냐고. 오케이? 그런데 외울 때 가격이 내려가면 안 좋아서 후퇴요 라고 외우신 분들은 갑자기 가격 상승이 중단 반전된다 그러면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없고 배운 적이 없다고 틀려요. 그러면 누굴 욕합니까? 선생님 욕해요. 왜 안 가르쳐주냐고. 안 가르쳐 드린 거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배우지 않은 것은 없다.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다 담겨 있으니 이걸 가지고 밥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도? 저는 자타가 인정하는 걸어다니는 그 뭐예요? 기출문제 사전이에요, 제가. 기출문제 지금까지 5,400지문이 머릿속에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언제 책 보고 강의하는 거 봤어요? 두두둑 나오지?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기출문제 지문들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초창기라 제가 자제하고 있지만 본 수업 들어가면 아주 따발초 나와요. 다다다다다다다. 아시겠죠? 근데 그걸 처음에 듣고 어렵고 복잡하다고 안 듣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것만 견뎌내 달라. 그걸 견뎌내 주시면 누가 어떻게 문제는 다 맞추게 해주겠다. 그 제발 그 고통을 겪어야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싫다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참 안타깝습니다. 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문제 수준 높아집니다. 수준이 높아져. 아무리 근데 수준 높아져도요. 그보다 높은 수준 배우면 다 맞춰내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도둑심보 좀 버리시고. 근데 어떤 분이 합격수를 올렸더라고요. 어렵게 배운다는 말 좀 하지 말아라. 내가 배우다 보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더만 그런 수기도 올린 사람 중에 계신데 벌써 그 느낌이 있어요. 문장을 딱 보면 쓰는 단어 같은 거 보면 연령대가 어느 정도일 거다 예측이 되는데 그 합격수기를 쓰신 분이 거의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쯤 되는 분이 제 느낌으로. 근데 그런 분들도 계속 듣다 보면 어려운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어렵다고만 하느냐 이런 그 글을 올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60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듣다 보면 이게 익숙만 해지면 정말 동방불패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이제 그거 얘기한 게 지금 거기 얘기도 나왔고, 오른쪽 보면 뭐 장기다, 계절이다, 무자기적 변동 나오는데, 이거 되게 쉬워요. 예컨대, 지금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지금 가로 3번과 가로 4번이거든요. 응? 계절적 변동, 그리고 무자기적 변동, 이걸 주로 내는데,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알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오면 계절적 변동 답이에요. 오케이?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또 이제 말을 바꿔. 3, 4월, 9, 10월.
3, 4월은 봄이고 9, 10월은 가을이죠. 봄, 가을이 2, 4철 아니요? 계절적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뭐냐? 특정 계절의 명칭, 특정 달의 명칭, 더불어 하나 플러스 방학 나오면 계절적 변동이 답이에요. 왜? 방학에 뭐 있어?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잖아요. 그럼 방학이 계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계절적 변동이 답이에요. 외울 것도 없이요. 그럼 무작위적 변동이 뭐냐? 무작위적 변동은 불규칙적 변동으로서 주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발생. 그래서 문장 속에 예기치 못한 사태 이렇게 많이 나오면 무조건 불규칙적 변동을 답으로 하시는데 그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죠. 전쟁,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 근데 우리 시험에는 100%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예컨대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정부의 4.3 부동산 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출렁거렸다 라고 나올 때 8.3.1이든 4.3이든 그 말 없다면 정부 대책이죠. 정부 대책을 묶으면 정책 아닌가요? 그럼 정책이 나왔다면 정답이 뭐다? 무작위 또는 불규칙적 변동이 답이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구조만 알아두면 굳이 내용을 읽거나 외우지 않아도 답은 100% 맞춥니다. Understand? 그럼 경기 변동론은 기초서니까 이 정도면 게임 오버. 넘기시죠. 그럼 뒷장을 넘겨보시면 부동산 시장론 및 입지 공간 구조이 나와 있는데 저 1번의 가로 1번을 보면 시장의 개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 나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나와요, 시험에는. 여기 보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뭐 연극 무대다, 뭐 이렇게 주연작 이런 말 쓰고 있지만 한마디로 시험에는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고객을 흡인, 끌어당기는 지리적인 구역을 시장이라 한다. 말 돼요, 안 돼요? 어차피 시장이 뭐예요?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그 구역, 공간을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고 팔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해요? 소비자 고객을 끌어와야만 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시험에 시장의 의미를 가지고 출제가 됐을 때 대표적으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고객을 흡인하는 지리적인 구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이 나온 적도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이란 유사한 부동산, 즉 비슷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사한 가격, 비슷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인 구역을 말한다 라고 출제된 적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어차피 시장의 의미 자체는 내용만 통하면 표현은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굳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읽어보시면서 결국 시장은 사는 쪽 수요자와 파는 쪽 공급자가 모여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물건의 가격이 성립하는 공간일 거야. 이런 개념만 잡아두시면 굳이 내용을 외우지 않으셔도 의미 갖고 장난치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 기출지문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 그 표현들만 풀어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표현이 외워지고 익숙해지거든요. 예, 그런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지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식대로 뭐 문장을 외운다 가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가로 2번 시장 유형에서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 나와 있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 구분하는 게 맞지만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냥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나오지. 야, 구체적 시장이 뭐냐? 추상적 시장이 뭘 뜻해? 이런 거 물어보는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참고 삼아 한번 읽어보시되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패스하셔도 무방한 대목이에요. 오케이?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기본서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요.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을 구분하는 문제는 나와요. 그리고 여기 우리 기초서처럼 구체적 시장, 추상적 시장을 직접 구분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오케이?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은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제목을 잘 생각해봐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경제학에서 시장을 나눌 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 구분하거든요. 또 가끔 우리 모의고사가 됐든 기출문제 됐든 우리 그걸 물어봐요. 근데 생각해봐요. 내용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완전의 반대말이 불완전 아니에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의 내용을 기억했다가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주면 뭐가 된다? 불완전 시장의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그거 공부할 때도 둘 다 공부하지 말고 완전 경쟁 시장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불완전 나오면 반대로 뒤집기만 해요. 다 공부할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2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 나와 있죠. 나와요? 예. 근데 이제 1번, 2번 읽어보면 오히려 되게 뭐 복잡하고 길어요, 문장들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두 번째 줄 봐요. 부동산 시장은 양질, 위치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거기서 가격이 균등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을 바꾸면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 구역이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가격이 균등해진다는 말이나 유사한 가격이 형성된다는 말이나 같은 뜻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두 번째 줄의 그 내용, 그것이 실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괜히 복잡한데 구체적, 추상적 시장 괜히 그 뜻 구분하려고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을 보면 부동산 시장의 특징 나오죠? 나와요? 예. 그런데 이거 살펴보기 전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가로 1번의 동그라미 1번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구체적 시장이라기보다는 추상적 의미의 시장이다라는 말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동그라미 2번에서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이러한 의미의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성격을 지닌 시장이다. 구체적 시장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네 번째 줄에 구체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구체적 시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 비교해봐요. 위의 줄에서는, 그 위에 1번에서는 추상적 시장이다 해놓고 아래 2번에서는 구체적 시장의 성격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 문제에 나올 때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기도 하면서 구체적 시장의 성격을 함께 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지. 구체적 시장이 뭐고 추상적 시장이 뭐냐? 의미 구분하고 있니?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문제 패턴에 따라서 결론만 알고 들어가면 그걸로 땡이다.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구체건 추상이건 의미 모르지만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가로 2번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요. 내용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럼 여러분 최소한 일단 제목 볼게요. 가로 2번에 시장 특징 나온다면 한 장 넘겼을 때 45쪽의 중간을 보면 가로 3번 해놓고 시장의 기능 나오죠. 있어요? 그럼 요거는 구체적 내용을 물어보기보다는 이렇게 물어봐요. 다음 중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아닌 것은, 기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 종류 위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암기법이 필요해요. 일단 부동산 시장의 특징 또는 특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거상은 시국을 고려하여 매수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씩 찾아보세요. 거라고 하는 건 거래의 비공개성 또는 은밀성을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특징 있습니까? 제목 속에.
거래의 비공개성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44쪽 맨 아래 가로 6번에 제목 나오잖아요. 하나씩 찾아보시라고. 그 재미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상은요, 상품의 비표준화성을 의미해요. 있나요? 예, 가로 5번에 있어요. 또 시는요, 시장의 비조직화성인데 있나요? 시장의 비조직화. 없습니까? 가로 7번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국은 시장의 국지성인데 몇 번인가요? 가로 3번. 매는요,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에요. 아마 앞쪽에 있을 거예요. 가로 2번쯤 있나요? 예. 그 다음에 수는요,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렵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인데 몇 번인가요? 가로 4번. 그래서 앞글자 따면 거상은 시국을 고려하여 매수한다. 제가 암기 싫어하는데 왜 암기법 알려드릴까요? 이렇게만 나오니까. 다음 중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아닌 거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내용을 물어보는 건 거래의 비공개성, 또 그 수급 조절의 곤란성 정도는 내용까지 알아야 되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본 수업 때 가볍게 말씀만 드려도 금방 이해가 가셔요. 그런데 아예 지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거 암기법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세요. 자, 조금 이따가 여기에 맞춰서 제목만 갖다 붙이세요. 예, 근데 요거 봐세요. 자, 거래의 비공개성. 그 말은 우리 현실적으로도요, 어떤 집이나 건물 땅 거래했을 때 그 거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땅을 샀다, 건물 샀다고 할 때 그런 거래 과정이나 거래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쉽게 얘기하나요? 안 해. 특히 이유가 뭐냐면 요새는 왜 실거래, 뭐 신고제 이런 것도 있잖아, 실거래가. 그러면 이게 실거래, 뭐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를 왜 쓰겠어요? 실거래 값보다 싼 값에 거래했다고 계약 쓰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세금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세금 등의 이유 때문에 거래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기, 노출되기를 꺼린다는 특성을 거래 비공개성 그러는데, 그럼 봐봐요. 일단 원칙적으로 거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인하여 정보 수집이 곤란하며 정보 수집 또는 획득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과다하게 많이 든다. 비용 많이 든다. 아시겠죠? 아니 근데 그것도 굳이 외울 게 아니잖아요. 왜냐? 아니 공개되지 않은 거, 숨겨져 있는 거 알려면 쉽지가 않을 것이며 대가를 지불해야만 뭔가 얻을 수 있지 않냐, 이 얘기 아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뭐하러 외우고 다니 도대체.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하기 싫은 거라. 그러니까 다 외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정도의 문제는 외워도 답은 나오겠지만, 아니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아는 문제가 무슨 외우냐 이거요.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다른 게. 마찬가지예요. 여기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잖아요. 이것 때문에 마르고 닳도록 나왔던 게 뭐냐.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말이 그렇게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의 왜곡이란 말은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가치와 가격이 불일치한다, 괴리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봐요. 꼭 문제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단기라고 해놓고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 꼭 그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장기가 일치, 단기 불일치인데 꼭 단기에 일치하고 장기에 불일치한다라고 써서 틀렸던 문제가 기출문제 보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패턴인지 몰라요. 그 말은 결국 뭐다? 예전 문제, 새로운 출제위원이 베끼는 경향이 너무하다는 얘기예요. 다만
똑같이 베끼지는 않는다. 그 다음 여러분, 그 가로 3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 기능 나오죠. 기능 있어요? 기능. 얘는 어떻게 외우냐면 정량자고가. 정량자고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정이 뭐냐면 찾아보세요. 정보 제공 기능 있어요? 그럼 양은 양과 질의 조정 기능 나오나요? 양과 질의 조정 또는 조절. 이란 제목 찾을 수 있습니까? 얘는 지금 5가지 중에 기초서라 3가지만 얘기했네요. 오케이? 근데 원래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요 자가 자원 배분은 있을 거예요. 그 가로 1번에. 자원 배분이라는 제목이 있죠. 그리고 이때 고가, 원래 고가 없어요. 얘는 교환 기능인데 이렇게 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고가 한 거지. 원래는 교환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가는 가격 창조 또는 결정 기능, 이 5가지를 묶어서 정량자고가라고 외웁니다. 오케이? 특히 기능 부분이야말로 내용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정량자고가만 알면 게임 끝납니다. 근데 그래도 좀 찝찝합니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1, 2월 기본 수업할 때 뭐 여기 기본적인 알아야 될 내용 몇 가지는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설명 듣잖아요. 여러분 느낌이 뭐냐면 에휴 안 들어도 될 걸 들었네 이런 느낌 받아요. 왜? 너무 쉬워가지고 할 것도 없는 이게. 예컨대 여기 교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떤 땅을 돈을 주고 샀다. 그럼 거래가 이루어지고 매매가 이루어진 거 맞죠? 근데 그걸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건물이나 땅을 돈을 주고 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이해가시겠죠? 근데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시장 아닌가요? 그 시장의 기능에는 교환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해요. 안 할 때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특징하고 기능 살펴보셨죠? 그럼 뒷장에 3번을 보면 효율적 시장론 있잖아요. 있지요? 예. 그런데 효율적 시장론 보면 이제 효율성 또 효율적 시장 유형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그라미 1번은 원래 효율적 시장론이 주식시장의 이론에서 출발해서 우리 부동산 이론에 적용이 됐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만 그런 거 물어보는 문제는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로서의 어떤 연결점은 동그라미 1번은 관계가 없고 동그라미 2번부터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내용을 눈으로 읽으면서 귀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제 효율적 시장의 뜻은요. 어떤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그 부동산 가격 또는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하며 그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정도를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효율성의 크기는 시대나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임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그냥 효율성의 의미와 효율적 시장의 뜻만 나와 있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과서 기본서를 받아보시면 효율성의 뜻을 얘기하면서 효율성의 정도는 시대, 국가, 지역에 따라서 다름이 일반적이다. 이런 말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드렸냐면 기출문제 뭐 나오느냐? 효율성은 국가, 시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이래서 틀렸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합니다. 효율성의 크기, 정도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다르다라고 해야지. 같다 이렇게 말 나오면 틀린다고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제가 이 문장을 볼게요. 지금 그 문장에서 이런 말 나와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그 부동산 가치에 또는 시장 가치에 반영이 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 맞지요? 자, 그럴 때 이때 새로운 정보, 이 말은 이 정보는요. 이 정보가 공개, 즉 발표되는 시점에 따라서 과거 정보, 현재 정보, 그리고 미래 정보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정확히 말하면 미래 정보란 말은 쓸 수가 없는 표현이지만 아니 출제 기출문제에서조차도 미래 정보란 말을 쓰니까 쓰기는 해요. 근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래 정보란 말은 원래 성립할 수 없는 표현이고 정확히 말하면 혹시 이런 문장 들어보셨나요? 내부 정보. 예를 들면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듣다 보면 토지주택공사 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투기를 일삼다가 적발되었다.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미래 정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상의 오류인데도 불구하고 하도 많이 나오니까 오류가 아닌 거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미래 정보라는 말이 나오면 내부 정보란 말과 같은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정보 중에 무슨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느냐를 가지고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 그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요, 요 내용 살펴보기 전에 요 개념을 잡고 가야 돼. 어떤 개념이냐? 자, 이미 위에서 볼게요. 이미 그 물건 가치에 반영된 정보가 있다면 이미 가치에 반영된 이 정보를 가지고는 남보다 더 큰 이익인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걸 머릿속에 새기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아직 그 물건 값어치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는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이미 가치에 반영된 정보를 이용할 때는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나 아직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약성, 준강성, 강성 구분할 때는 세 가지만 비교하면 돼요. 이미 가치에 반영된 정보가 무엇이냐, 또 아직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무엇이냐, 그리고 과연 정보를 이용한 초과 이윤의 획득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세 가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근데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이 과거 정보에 대한 투자 분석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을 하더라 이 말. 근데 과거 정보가 반영됐다는 건 아직 무슨 정보는 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현재나 미래 정보는 가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보는요 시점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점이 뭐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과거가 반영됐다면 현재, 미래 반영 안 된 거지요. 그럼 이런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지만 과거 정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 약성인 거예요. 오케이? 자, 가치에 반영된 정보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고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 얻을 수 있다고 지금 개념을 잡았잖아요. 그럼 준강성은요, 약성을 포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과거 정보는 물론이고 현재 정보까지도 가치에 반영되는데 이때 현재 정보에 대한 투자 분석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끊으면 과거, 현재는 가치에 반영됐으니까 초과 이윤 얻을 수 없겠죠. 그러므로 이런 말이 나와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는 물론이고 현재 정보까지도 가치에 반영된 시장으로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다 그래요. 그런데 과거, 현재 정보가 반영됐다면 무슨 정보는 반영이 안 됐다? 미래. 그 따라서 미래 정보를 이용한 초과 이윤 획득이 가능한 시장도 준강성.
그러면 강성은 약성과 중강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과거, 현재 정보는 물론이고 미래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같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정보, 어떠한 분석을 통해서도 남보다 더 큰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46쪽의 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3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의 오른쪽 약성,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았을 때 오른쪽으로 오시면 부동산 입지론이 나와 있죠. 맞아요? 자, 이 부분은 또 잠깐 쉬었다 이어가죠.